2차 대전이 끝나면서 말이죠. 세계는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1929년 이후에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부 관세 장벽들을 높이 쌓아놨거든요. 거기다가 2차 전쟁이 벌어지니까 장벽은 더욱더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거의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 이제는 평화의 시대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유엔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경제적으로는 뭐냐?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일 통화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고 또 비관세 장벽들을 낮추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관세 장벽을 낮추는 게 바로 가트라고 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진국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의 관세 장벽이 낮아졌죠. 관세가 다 낮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무역이 원활해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것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것은 미국 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만은 거기에 호텔에 모여서 44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거예요. 국제 통화에 대한 합의를 본 거죠. 그게 뭐냐? 미국 달러는 근본위제로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달러 금 1온스당 미국 달러 35달러다. 이렇게 딱 교환 비율을 정했습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내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교환 비율을 딱 정해놓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그만한 금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의 고정된 교환 비율을 서로 정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전 세계의 이 가트 체제 또 브레튼 우즈 체제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단일 통화를 쓰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아주 국제 교역이 원활해지고요. 그러면서 나라들이 전부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니 또 프랑스의 기적의 30년이라든가 또 이탈리아의 기적 뭐 이런 그 수많은 기적들이 1945년 이후에 한 20년 30년 동안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나라는 바로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 다 2차 대전은 패전국이잖아요. 그 패전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패전국은 일어설 수 없는 게, 당분간은 일어설 수 없는 게 그게 상식인 거죠. 왜?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소련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가였습니다. 이 소련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더니 미국하고 적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고 다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야, 이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거 어떻게 막지? 미국 혼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 거기에 그 국경에 있는 나라를 키워야겠다. 그것이 바로 일본과 독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 둘 다 패전국이었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나라였고 원수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보듬어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길러야겠다. 이 나라를 성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사주죠. 그래서 경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는데 일본의 강점이 뭐였어요? 조선산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이거는 근데 2차 대전 이전부터 있었던 산업들이거든요. 일본에.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기술하고 결합이 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던 산업이 뭐냐면 전자산업이었던 겁니다. 일제 전자산업, 소니, 히타치, 도시바 이런 데들 보면 이게 완전히 전자제품은 일제로 메이드 인 재팬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자제품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를 누가 개발을 했느냐? 반도체의 원조가 누구냐? 그거는 미국이에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반도체 밸리이잖아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소재 아닙니까? 그게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시작이 됐느냐? 처음에는 AT&T라고 하는 통신회사에서 통신을 잘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우주 개발 경쟁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먼저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다가 쏘아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 기술은 독일의 기술이었어요. 나치 독일의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이 좀 보태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패전국이 됐습니다만은 그 소련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야 이거 큰일 났네 해서 연방정부가 나서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케네디가 선언을 합니다. 1960년대가 가기 전에 70년대가 오기 전에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투자를 해요. 그 이전까지 미국은 정부가 과학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각자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건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정부는 뭐 도로 닦아주는 거 정도 또는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과학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소련은 어땠습니까? 소련은 과학의 발전 거의 모든 거를 다 공산당이 주관하에 정부가 다 했잖아요. 미국도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을 한 거죠. 정부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 돈으로 그 우주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 개발을 로켓을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추진체, 불을 확 쏴서 밀어 올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추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되는 바로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를 우주선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컴퓨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느냐? 집채만한 거였던 거죠. 커다란 방에 가득 차는 그게 컴퓨터였던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것을 만든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 바로 IBM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데 근데 그 우주선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궤도 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우주선 그 캡슐 특히 사실은 이 우주선이 거대하지만 거기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추진체 로켓이고요. 사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 끝에 붙어 있는 그 캡슐. 근데 컴퓨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IBM이 그때 만들고 있던 컴퓨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커서 거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구독자 분들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반도체 이전 단계였던 거죠. 그 트랜지스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엔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였었고 그거 사이즈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가 또 미국 연방정부가 굉장히 많은 연구 자금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처음 시작됐던 데가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 근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 근교에 있는 그런 산호세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반도체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 돈을 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리콘을 그 재료로 하잖아요. 소재가 실리콘이니까 그 동네가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 개발 이걸 통해서 반도체의 미세화 과정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인텔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고 한때 인텔은 D램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압도적인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D램 하면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그 반도체를 어떤 용도로 썼냐? 군사적인 용도로 썼던 거죠. 군사 용도 아니면 우주 개발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 아니, 군사적인 용도, 우주 개발 용도로도 돈이 넘칠 정도로 제공이 됐던 거거든요. 연방정부가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곳에서 다른 시도들을 하긴 했지만 별로 상업 용도로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반도체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한 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소니, 도시바 이런 데들이었던 거예요. 또 계산기 있잖아요. 전자 계산기요. 캘큘레이터 말씀드리는 거죠. 계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전자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 전 세계를 석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가지고 그걸로 뭐 돈을 엄청나게 번 그 당사자가 바로 일본이었던 거죠. 또 독일도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분위기, 또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세계 단일 통화, 실질적인 단일 통화 체제, 또 이것과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그 반도체, 그것에 기반을 둔 전자산업, 정보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가면서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일본과 독일이 잘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주춤주춤 오히려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이 일본과 독일이 이 산업 경쟁력이 뭐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미국 물건이 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침체에 빠지게 되고 전자산업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화폐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를 금화고 교환해주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미국 달러와 금과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예요.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를 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미국 연준이 돈 발행량을 상당히 잘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보면 그 종이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금하고 교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이 모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연준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왜냐? 소련과 전쟁 때문에 그랬던 거죠. 소련과의 냉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소련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대결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거죠. 물론 직접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전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미군 기지가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미군 기지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일본에도 오키나와에도 그렇고 뭐 저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겁니다. 왜? 소련하고의 대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거기다가 베트남전이 또 있었던 거죠. 거기도 그야말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달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조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국민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그럼 국채는 누가 인수를 했느냐? 그것은 뭐 일반 투자자들도 부분적으로 인수를 했지만 미국 연준이 인수를 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국채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연준이 돈을 쓰는 것은 돈을 찍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찍어서 미국 연방정부에 국채를 사줬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돈 찍어서 그냥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자,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달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게 되고, 그래서 연준이 와서 그 돈을 교환을 해가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그럼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금이 바닥을 드러내겠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금 보유량이. 이러니까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금 못 바꿔줘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가치가 추락을 하면 그 돈으로 표시된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해인 19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터지는 거죠.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유국 담합기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라들끼리 담합을 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을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산유국들끼리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확 뛰는 거죠. 3배, 4배 갑자기 이렇게 석유 가격이 뛰게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고 산업이 다 가다가 멈춰 서게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멈춰 서고 실업은 급격하게 늘고 그런데 물가는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게 되는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플러스 오일 쇼크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상식은 그거였어요. 경기가 좋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값은 뛰는 거다. 이게 상식이었는데,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게 아니고, 경기는 아주 극도로 나빠졌는데, 물건값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경제 이론은 대부분은 케인스 이론이었어요. 존 메이나드 케인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폐와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고 그것에 경제학자들이 매료당했죠. 이럴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재정 적자를 내가지고 그 물건을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은 줄이고 돈은 많이 써야 된다, 정부가. 그렇게 재정 적자를 내다가 보면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 정부가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케인스 이론이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다 이 케인스주의자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 제가 75학번입니다만 75년부터 79년까지였는데, 연대 경제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케인스주의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케인스주의자였고, 그 무렵에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폴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옛날에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사무엘슨 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경제원론 시간에. 그 사람도 케인스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2회 노벨상 수상자는 누구냐면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반대 이론을 폈습니다. 그게 뭐냐? 케인스 이론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정부가 돈 풀어서 뭐 하면 처음에는 좀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약이다.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경제가 잘 되려면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돈을 아껴야 돼. 그래야 잘 살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 도덕적인 상식에 맞는 처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부와 관련돼서 놓고 보면 이게 작은 정부론이고 시장경제론이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쪽이 이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계열에 섰던 학자들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 또 프리드리히 하이엑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가 이 프리드리히 하이엑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대중적인 설득력이 더 컸던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치에. 이 두 사람의 이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영국 보수당의 대처 수상입니다.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인 거죠. 레이건이라고 하는 배우 출신 정치인이에요. 레이건은 배우였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거고 미국 대통령이 1980년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79년에는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다가 영국 수상이 된 사람이 대처인데 이 두 사람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기 시작한 거죠. 79년부터 80년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냐? 작은 정부예요. 감세 정책이에요. 규제 완화예요.
이런 것들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저게 되는 거네? 물가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물가가 잡히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정책을 바꾸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구나.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로 쫙 이 정책들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 다 그 조류가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